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류마티스 질환을 비롯해서 자가 면역 질환으로 설명되는 여러 질환들이 있습니다. 질환의 특성상 면역 억제제가 치료에 쓰이는데요. 우리 몸의 정상적인 면역력도 떨어질 수 있어서 적절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과도한 면역 억제제는 감염병에 취약해지는 위험도 있다는 얘기인데요.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분들의 감염병에 대한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심혈관, 뇌혈관의 위험을 높일 수 있는 이상지질혈증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패닉의 내 낡은 서랍 속의 바다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론병을 비롯해서 궤양성 대장염도 그렇고요. 피부병인 건선도 자가 면역 질환으로 얘기가 됩니다. 류마티스 질환도 그렇죠. 그렇게 자가 면역 질환으로 관리 중인 분들은 면역 억제제를 복용을 하는데요. 면역 억제제의 역할이 뭘까요? 또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분들이 경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감염 질환의 위험인데요. 어떻게 조심해야 할지 알아보겠습니다. 중앙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송정수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류마티스 관절염을 비롯한 류마티스 질환은 자가 면역 질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내 몸이 나를 공격한다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류마티스 질환은 크게 자가 면역 질환과 관절염으로 나뉘어지는데 네. 그중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전신 홍반 루푸스, 전신 경화증, 쇼그렌 증후군 이런 병들이 자가 면역 질환에 해당합니다. 네. 이런 자가 면역 질환에서는 혈액 검사에서 특징적으로 항액 항체나 류마티스 인자, 항 DNA 항체, 항 SSA 항체 이런 질병마다 특징적인 자가 항체가 나타나는데 네. 이런 자가 항체들은 우리 몸의 정상 세포나 정상 조직을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착각하고 공격을 하면서 네. 멀쩡한 우리 몸에 염증을 일으키고 조직이나 장기를 망가뜨리게 되면서 그런 자가 면역 질환을 일으키게 됩니다. 네. 근데 원래 정상적인 항체는 우리 몸을 공격하지는 않고 네. 우리 몸에 침입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만 공격해서 우리 몸은 보호하고 병을 치유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좋은 물질인데 네. 이런 여러 자가 면역 질환에서 나타나는 자가 항체는 우리 몸을 공격하고 또 병을 일으키는 그런 해로운 물질입니다. 그래서 자가 면역 질환으로 치료 중인 분들의 경우에는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예.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전신 홍반 루푸스, 쇼그렌 증후군, 전신 경화증 이런 자가 면역 질환 환자들은 반드시 이런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면서 나쁜 면역 또 자가 면역에 의한 여러 증상들을 치료해야만 합니다. 근데 면역 억제제를 과도하게 복용하게 되면은 네. 우리 몸의 정상적인 면역력도 함께 떨어지면서 그렇겠네요. 감염병에 잘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면역력도 잘 보존을 하면서 그런 나쁜 면역만 없애는 치료가 필요합니다. 네. 그만큼 잘 조절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건데요.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의 면역 체계 활동을 조절하면서 과도한 염증을 막아주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그렇죠. 네.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한 증상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과도한 염증에 의해서 생깁니다. 네. 예를 들면은 몸에 열이 38도 이상 난다든지 또 심한 전신 근육통이 생기거나 또 피로감이 심하거나 또 식욕이 떨어져서 밥맛이 없고 체중이 줄어드는 현상 이런 것들은 대부분 과도한 염증에 의해서 생기는 증상인데요. 네. 이런 염증을 막으면서도 정상적인 면역을 잘 보존하여서 네.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우리 몸으로 쳐들어와도 잘 막을 수 있을 정도로 균형을 갖추어서 면역력을 조절하는 것이 이 자가 면역 질환의 치료에 가장 중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몸의 정상적인 면역력도 떨어지면서 감염병에 잘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면역 억제제를 과도하게 복용하게 되면요. 그래서 조절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요. 면역 억제제 복용해 주는 위험이랄까요? 조심해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걸까요? 예,
맞습니다.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면은 뭐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루푸스 같은 그런 자가 면역 질환이 악화되는 증상을 충분히 막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면역 억제제의 부작용이 만만치가 않은데요. 아. 이 면역 억제제의 부작용으로 가장 위험한 것이 이 골수 기능이 억제되는 증상이에요. 네. 골수 기능이 억제되면 첫 번째 이제 골수에서 피를 만들어내지 못해요. 조혈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빈혈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리고 혈소판도 생산량이 줄어들면서 출혈성 경향이 생겨요. 네. 그러면 이제 잇몸에 피가 나고 피부에 멍이 자주 들게 되고 또 출혈이 멈추지 않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골수에서 백혈구를 생산하는데 백혈구 수가 줄어들면서 면역력이 약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겠네요. 예. 세균이 우리 몸에 쳐들어오게 되면은 그 세균을 막고 전투를 벌이는 1차 전선의 군인이 바로 정상적인 항체와 백혈구인데요. 네. 이 항체도 백혈구에서 만들어냅니다. 네. 그런데 골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은 백혈구의 숫자도 떨어지게 되고 항체의 역가도 떨어지게 되면서 네.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폐렴, 또 바이러스 감염, 뭐 요로 감염, 대상포진, 곰팡이 감염 그럼 여러 가지 감염병이 2차적으로 생길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시는 분들은 네. 정기적으로 피 검사를 받으셔서 골수 기능이 정상인지 또 면역력이 정상인지를 꼭 확인하면서 치료약을 복용하셔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말씀은 감염 질환에 취약할 수 없다는 거잖아요. 뭐 대상포진도 그렇죠. 그렇고 독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 질환의 위험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면은 어쨌든 네. 면역력이 정상인보다 조금이라도 더 떨어질 수 있고 그에 따라서 환자가 감염병에 더 취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대상포진이나 독감, 뭐 코로나 같은 감염병의 발생 위험이 정상인들보다 두세 배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특히 대상포진의 경우에는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발생 위험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다면 류마티스 질환으로 관리 중인 분들에게는 부담이 크겠어요. 예, 맞습니다. 그 대상포진은 네. 원래 노인이나 뭐 당뇨병 환자, 암 환자, 뭐 류마티스 질환 환자들에게 잘 걸리는 대표적인 바이러스성 감염병이에요. 네. 특히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사람들한테 잘 생기는 감염병이고 또 류마티스 질환 자체만으로도 대상포진의 감염 위험은 정상인의 2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분들에게 잘 생긴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런 만큼 네. 일반인들 중에서도 면역력이 약하거나 노년층에서 대상포진의 위험이 높은데요. 류마티스 질환으로 치료 중인 분들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나 발병 위험이 높아지는 걸까요? 최근 미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결과에 따르면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대상포진 위험은 일반인에 비해서 약 1.9배, 약 2배 정도 높다고 발표가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류마티스 관절염을 치료하는 면역 억제제의 일종인 표적 치료제라고 있어요. 표적 네. 치료제를 복용하는 사람에게서는 대상포진의 발생이 약 3.5배 정도 굉장히 많죠. 네.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고령의 환자와 이제 스테로이드를 함께 사용하는 환자들에게는 네. 이런 대상포진의 위험이 더욱 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요. 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들이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이 일반인에 비해서 한 2배 내지 3배 정도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 위험 인자로는 류마티스 관절염의 활성도가 높은 분, 즉 류마티스 관절염 증상이 심한 환자, 그리고 스테로이드를 고용량으로 사용하는 환자,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표적 치료제를 사용하는 환자, 그리고 고령의 환자에게서 이런 발병 위험이 더욱 더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 대상포진의 발병 위험이 이제 두세 배 정도 높은 건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역 억제제를 복용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예방법은 백신 접종일까요? 근데 류마티스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의 백신 접종률이 낮다고 하던데 왜 그런 건가요? 예, 대상포진의 경우 예방주사, 백신이 답이죠. 네. 그런데 자가면역 질환 환자분들께서는 이 대상포진 백신 맞기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분들은 원래 네. 건강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고 그렇죠. 또 백신을 맞고 나서 몸이 더 나빠질까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백신의 부작용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어갖고 네. 백신 접종률이 좀 낮은 편입니다. 네. 그럼 또 이런 경우는 어떨까요? 류마티스 질환과 같은 자가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은 통증이라든지 발열 증상도 그렇고요. 여러 증상들이 생길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예방 백신은 몸의 컨디션이 좋아야 접종할 수 있는 건데 이런 부분도 백신 접종이 낮은 이유이지 않을까 싶은데 관련이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예방 백신도 원래는 일부러 면역 반응을 일으켜서 해당 질환의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그런 정상 항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원리인데 네. 자가 면역 질환이 악화된 상태라든지 또는 염증이 심한 상태에서는 이런 정상적인 면역 반응이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백신을 맞더라도 몸의 컨디션이 정상적으로 회복된 다음에 네. 예방 백신을 맞는 것이 좋고 그렇게 저희들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또 혹시라도 예방 접종이 기저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걱정도 되는 거고 접종을 하고 난 뒤에 면역 형성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는데 실제로 그럴 수도 있을까요?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실제로 자가 면역 질환에 의한 염증이 심할 때 네. 백신을 접종하면은 항체 생성이 잘 안 될 수가 있어요. 특히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중에 네. 백신을 접종하면은 백신에 의해서 생성되는 항체의 양이 많이 줄어들어갖고 네. 백신의 효과가 떨어진다는 보고가 있어요. 네. 그래서 몸의 컨디션이 가능한 정상적으로 회복된 다음에 예방 백신을 맞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백신 자체에 의해서 자가 면역 질환이 악화되지는 않지만은 네. 백신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백신은 정상적으로 몸이 좋아진 다음에 컨디션이 회복된 다음에 맞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다면 몸의 컨디션이 좀 정상적으로 회복된 다음에는 예방 백신을 맞는 게 더 효과적인 건가요? 맞습니다. 예방 백신을 맞아야지 네. 그 대상포진에 걸릴 확률도 떨어지고 그렇군요. 또 독감에 걸릴 확률도 떨어지고 네. 폐렴에 걸릴 확률도 떨어집니다. 그래서 확실히 네. 백신을 맞는 것이 그 감염병을 피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요, 또 류마티스 질환을 지닌 사람이 대상포진에 걸리면 합병증의 위험도 높아진다는 말은 어떨까요? 맞는 얘기인가요? 예, 맞는 얘기입니다. 류마티스 질환 환자들은 근본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쳐들어오게 되면은 네. 그 바이러스와 제대로 싸우질 못해요. 그래서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네. 또 합병증이 잘 생기는데 대상포진 후 신경통이라고 하는 합병증이 있어요. 네. 그 합병증의 발생도 일반인에 비해서 더 많이 또 더 심하게 생깁니다. 그럼 그렇게 대상포진이 생기면 대상포진을 치료하는 동안 류마티스 질환의 치료제를 중단하게 되는 건가요? 예, 중단해야 합니다. 아, 그렇군요. 대상포진에 걸린 상태에서 면역 억제제를 계속 사용하다 보면은 정상적인 면역력이 더 떨어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대상포진 바이러스가 그 침범된 신경에서 더욱더 증식하게 돼요. 네. 그러면서 대상포진의 치료가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질환에 걸린 분이 네. 대상포진에 걸리게 되면은 당분간은 대상포진 치료가 끝날 때까지는 면역 억제제나 항류마티스 약제의 사용을 중단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면역 억제제 치료를 중단하게 되는 만큼 대상포진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고 방법으로 네. 대상포진 예방 접종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군요. 예, 맞습니다. 류마티스 질환 환자들이 현재까지 유일하게 대상포진에 대항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대상포진 백신을 예방 접종하는 것뿐입니다. 네. 대상포진 백신 예방 접종 가운데서 생백신은 피해야 한다는 말도 있던데요.
예, 맞습니다. 한 뭐 5, 6년 전까지만 해도 대상포진의 예방 주사가 생백신으로 만든 백신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근데 원래 면역 억제제를 복용 중인 환자에게서는 생백신이 금기거든요. 그렇군요.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대상포진 바이러스를 살아있는 생백신으로 주사하다가는 네. 오히려 대상포진에 걸릴 위험이 더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류마티스 질환 환자들이 옛날에는 대상포진 백신을 맞지 못했었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 한 4년 전부터는 이 생백신이 아닌 사백신으로 만들어진, 그리고 또 항체 생성 효과가 훨씬 뛰어난 네. 대상포진 사백신이 개발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생백신은 없어지고 사백신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사백신은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고 있어도 접종이 가능하고 네. 또 면역 억제제를 사용하는 분들에게는 이 대상포진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 사백신 접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면역 억제제를 복용하는 류마티스 질환 환자분들에게 대상포진 백신 접종을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네. 새로 나온 이 대상포진 사백신의 가격이 조금 비싼 것이 이제 백신 접종에 좀 걸림돌입니다. 네. 대상포진 예방접종에 대해서 말씀 주셨고요. 독감 예방접종과 코로나19 백신은 어떨까요? 이것도 유행하는 감염 질환이라서 조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독감과 코로나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또 류마티스 질환을 앓는 분께는 잠재적으로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중요한 감염병이기 때문에 네. 매년 독감 예방 접종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도 요즘은 그 기세가 한풀 꺾였다고 하지만은 면역력이 떨어져 있는 노인이나 류마티스 질환 환자들에게는 잠재적으로 일반인보다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코로나 백신도 함께 맞기를 권장합니다. 네. 감염 질환에 취약한 만큼 예방 접종을 꼭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생활 습관에서도 신경 써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류마티스 질환 환자분들은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는 생활 습관을 잘 갖춰야 되는데요. 그중에 가장 중요한 방법은 손 씻기입니다. 네. 손 씻기만 잘 해도 웬만한 감염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술과 담배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음주와 흡연은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폐렴을 악화시킬 수 있고 또 자가 면역 질환을 악화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암이나 무슨 다른 성인병도 일으켜서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방법은 가능한 예방주사를 맞으시는 거예요. 네. 독감이나 대상포진, 폐렴, 코로나 이런 예방주사를 접종하시면은 그 감염병은 피해 가실 수 있습니다. 네. 네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입니다. 이게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면은 면역력이 튼튼해져요. 그래서 면역력을 튼튼히 유지하는 게 운동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운동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손 씻기, 금주, 금연, 예방접종, 운동 강조해 주셨고요. 예. 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도 사실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예, 맞습니다. 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나 병원 그런 데서는 결핵이나 코로나, 독감 이런 여러 종류의 호흡기 질환에 감염될 위험이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호흡기를 통한 감염병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류마티스 질환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치료 중인 분들은 평소에 면역 조절제나 생물학적 제제도 그렇고요. 항염증 약제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분들에게 감염 질환이 발생했을 때 의사와의 상담이 또 필요하지 않을까요? 예, 필요하죠. 자가 면역 질환을 앓는 환자분들이나 고령의 환자 또 면역 억제제나 생물학적 제제로 치료받는 환자분들은 네. 감염병에 걸렸다면은 일반인에 비해서 증상이 더 심해지고 네. 또 치료 기간이 길어지고 또 사망률도 더 증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주치의와 잘 상의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감염병의 증상이나 검사 결과에 따라서 면역 억제제 종류를 바꾸거나 네. 면역 억제제의 용량을 올리거나 내리거나 그렇게 좀 조절을 하셔야 합니다. 네. 앞서 예방접종이나 생활습관 관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 주셨는데요.
자가 면역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 감염 질환 예방과 관련해서 꼭 강조하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예.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전신홍반 루푸스와 같이 자가 면역 질환으로 치료 중인 분들께서는 반드시 감염병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네. 왜냐하면 면역력이 정상인에 비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염병에 걸리지 않으시려면은 면역력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네. 예, 먼저 술과 담배를 아주 멀리 하시고 또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운동을 하셔서 면역력을 잘 보존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개발된 감염병 예방 주사를 접종하시길 권장합니다. 네. 대상포진 백신, 폐렴구균 백신, 독감 백신, 코로나 백신 이런 여러 백신을 접종하면은 이런 감염병은 피해 가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몸 중에 병균을 가장 많이 퍼뜨리는 부위가 바로 손입니다. 그래서 손 씻기를 잘 하셔야 감염병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감염병 예방 방법은 네. 병원에 정기적으로 다니시면서 주치의의 처방에 따라서 약물 치료를 잘 받으시고 또 정기적으로 피 검사를 하시면서 면역력을 점검하시는 것이 자가 면역 질환 환자분들께서 감염병을 극복하는 그런 슬기로운 방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자가 면역 질환으로 관리 중인 분들의 면역 억제제 복용과 감염병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중앙대학교 병원 류마티스 내과 송정수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이소라의 그대와 춤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나이 들수록 혈관 건강에 관심이 높아집니다. 심혈관, 뇌혈관 질환 모두 혈관 건강에 이상이 생겼을 때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데요. 이상 지질 혈증 역시 심뇌혈관 질환의 주된 원인으로 지적이 됩니다. 혈중 지방의 양이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이상 지질 혈증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상 지질 혈증은요. 고지혈증으로 이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같은 의미일까요? 고지혈증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라고 봐야 합니다. 네. 예, 총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높은 경우를 포함하고 있지만 저밀도 콜레스테롤이 낮은 경우도 혈관 질환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고지혈증보다는 이상지질 혈증이라는 용어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이고요. 물론 이전에 사용하던 고지혈증이나 이상지질 혈증이 결국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는 있긴 합니다. 우리가 우선 이상 지질 혈증을 생각하면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떠올리지 않습니까? 수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죠. 아무래도 이상 지질 혈증이 있을 때는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이 생길 위험성이 증가하고요. 네. 수치가 이제 높을수록 위험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이제 혈관 질환의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다면 좀 더 이제 빠르게 관리를 시작해서 수치도 더 낮게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수치 자체가 치료를 시작하냐 관리가 잘 되냐 이런 기준이 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 흔히 말하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좋은 콜레스테롤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좋고 나쁘다는 거는 결국 혈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표현인데요. 이 나쁜 콜레스테롤은 이제 저밀도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을 의미하는데 이게 이제 정상보다 높을 때 동맥경화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나쁘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좋은 콜레스테롤은 이제 고밀도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을 의미하는데 이게 정상보다 낮으면 혈관 질환에 나쁜 영향을 주고 이게 높을수록 혈관 질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HDL 콜레스테롤 좋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근데 L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정상보다 높을 때는 동맥경화의 원인이 되긴 하지만 정상 범위 내에서는 세포벽이나 호르몬을 만드는 정상적인 기능 유지에 필요한 거기 때문에 이게 나쁘다고 이해하는 거는 좀 잘못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좋은 콜레스테롤이든 나쁜 콜레스테롤이든 정상 범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기본적으로 정상 범위를 유지하기 위해서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물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 정상보다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라고 우리가 알고는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이제 너무 높으면 오히려 심혈관계 사건의 위험이 좀 높아진다든지 치매 발생 위험과 관련이 있다라는 연구도 있기는 합니다. 네. 예, 물론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서 왜 그럼 좋은 콜레스테롤이 너무 높을 때 건강에 해로울까에 대한 거는 확인이 필요하긴 하지만 네. 가장 좋은 거는 정상 범위를 유지하는 거다라고 봐야죠. 네. 중성지방의 경우는 어떨까요? 이것도 수치가 높아지는 걸 경계해야 하는 거죠? 중성지방도 콜레스테롤처럼 그 자체가 나쁜 거는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체내에 축적된 중성지방이 필요할 때 지방산으로 바뀌어서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쓰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에너지로 변환이 안 되고 중성지방이 축적이 되면 그때 이제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네. 이 과다한 중성지방이 문제가 되는 거는 네. 결국 이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떨어뜨리는 걸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그래서 이제 콜레스테롤보다는 심장혈관 질환에 관련성이 적기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관련은 있다, 위험에 관여한다라고 봐야 되고요. 네. 또한 이게 중성지방이 500 이상으로 증가되면 급성 췌장염의 발생 위험이 증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는 심내혈관 질환의 다른 위험 요소들, 비만이나 음주, 당뇨, 갑상선 기능 저하 등의 문제랑 관련이 있기 때문에 네. 결국에는 중성지방 관리는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에 중요하다라고 봐야 됩니다. 네. 좀 수치에 관심을 갖고 정상 범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자, 여러 가지 설명해 주셨는데 그중에 가장 많은 게 LDL, 그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고콜레스테롤 혈증인 거죠. 이게 유병률만 고려를 했을 때는 고 LDL 콜레스테롤 혈증이나 뭐 고중성지방 혈증, 저 HDL 콜레스테롤 혈증 모두 한 15에서 한 20% 정도 유병률을 보이긴 하거든요. 네. 예, 물론 그 중에서 고 HDL 콜레스테롤 혈증이 20% 정도로 가장 유병률이 높기는 합니다. 네. 근데 좀 더 중요한 거는 LDL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이 심장혈관 질환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크다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걸 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치료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럼 이상 지질 혈증은 혈액 검사로 확인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혈액 검사로 간단히 확인 가능하고요. 네. 콜레스테롤 수치를 검사할 때는 뭐 식사를 하든 안 하든 큰 상관이 없는데 네. 중성지방 검사를 정확하게 받기 위해서는 최소 12시간 정도 금식을 한 후에 검사하는 게 필요하고요. 검사 이틀에서 한 3일 정도부터는 가급적이면 과식이나 뭐 기름진 식사, 음주는 피하고 검사를 하셔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심장 혈관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 고콜레스테롤 혈증의 수치는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이게 정상 수치부터 경계 또 위험군으로 구분이 되던데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일단 HDL 콜레스테롤 기준으로는 160mg/dL 이상이면 높다. 네. 130에서 159 사이를 경계 단계라고 판단을 하고요. 네. 중성지방은 200 이상이 높은 거고 150에서 199 사이는 경계 단계라고 판단을 합니다. HDL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경계 단계가 있는 건 아니고 네. 40 이하면 낮다, 60 이상을 높다라고 설명을 하고요. 아무래도 이제 이 경계 단계를 넘어선 높음의 단계는 좀 더 위험하다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일단 정상과 경계 단계를 설명해 주셨는데요. 그럼 심장 질환자들이나 당뇨병 환자들의 경우에는 수치를 어느 정도까지 낮춰서 유지하는 게 좋을까요? 미국이나 유럽 등의 진료 지침을 보면 네. 심장 질환이 이미 있거나 당뇨와 같은 심장 질환의 고위험군은 LDL 콜레스테롤을 더 낮춰야 된다고 제시를 하고 있고요. 네. 국내 지침도 관상동맥 질환이 있었다면 LDL 콜레스테롤을 55 미만으로, 그리고 각종 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높거나 당뇨를 10년 이상 앓았던 고위험군이라면 네. 70 미만으로 낮추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중성지방이나 좋은 콜레스테롤도 정상 범위의 수치에 민감해하는 건 마찬가지인 거죠? LDL 콜레스테롤이 가장 중요한 치료의 목표긴 하지만 네. 중성지방이나 좋은 콜레스테롤을 잘 조절하는 것도 이게 추가적인 심내혈관 질환 예방에 기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요. 결국 중성지방을 낮추거나
좋은 콜레스테롤 정상으로 유지하려면 네. 이게 약물 치료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식사 조절, 규칙적인 운동, 정상 체중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생활 습관 조절 자체가 콜레스테롤 관리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심내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네. 참 혈관에 지방이 많아진다는 생각을 하면요. 얼핏 떠올려도 건강에 안 좋겠다 싶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험도에 비해서 이상 지질 혈증에 대해 무심한 분들이 많지 않나요? 한국 남성을 기준으로 보면 실제 심장 혈관 질환, 심근경색, 협심증 같은 질환에 미치는 영향이 당뇨보다 고지혈증이 위험하다고 돼 있거든요. 뇌혈관 질환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실제 위험도는 높은데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것이 맞는 말입니다. 실제 국민건강영양조사라는 걸 매년 시행하고 네. 거기에서 이제 이상지질혈증의 유병률이나 인지율, 치료율을 조사하게 되는데 고혈압 당뇨는 거의 60% 이상이 인지하고 치료를 받는 것과 비교하면 네. 이상지질혈증은 인지율이 56% 정도, 치료율은 48% 정도로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물론 이게 점차 이런 홍보나 교육을 통해서 인지율과 치료율이 점차 증가되고 있기는 한데 아직도 치료받지 않은 분들이 절반 이상이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쓰는 게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고혈압, 당뇨에 비해서 인지율과 치료율이 좀 낮다고 얘기하셨는데요. 이게 이상지질혈증 자체로는 증상이 없기 때문인 건가요? 맞습니다. 이상지질혈증은 사실 특별한 증상이 없기 때문에 더 중요한 거는 이 치료를 하고 나서도 네. 내 몸이 뭔가 좋아졌다라는 느낌을 받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심내혈관 위험도가 높다고 얘기하셨는데 합병증을 비롯해서 여러 위험들이 올 수 있지 않습니까? 실제 콜레스테롤, 이상지질혈증 관리를 하지 않으면 결국 심장이나 뇌혈관 질환에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당장 관리를 하지 않았는데 내가 특별한 증상도 없고 불편함이 없다고 해서 괜찮다라고 생각할 부분이 아닌 게 네. 결국 관리를 하지 않으면 5년, 10년 그 이상의 시간이 흘렀을 때 그때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걸 예방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약을 복용한다고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네. 실제로 약물 치료를 해서 이상지질혈증을 조절하게 되면 5년, 10년 뒤에 심내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이 줄어든다고 보고되어 있고요. 네. 이게 심장혈관이나 뇌혈관뿐만이 아니라 눈뇌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망막혈관 폐쇄증이 생길 수도 있고 남성에서는 발기부전도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네. 그럼 약 복용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상지질혈증에 대한 진단을 받아도 약 복용을 최대한 미뤄야 한다는 생각도 많이 하십니다. 평생 먹어야 한다는 부담 때문인데요. 실제로 평생 약을 먹어야 할까요? 이게 이상지질혈증이 고혈압, 당뇨랑 대표적인 3대 만성질환이고요. 네. 꾸준한 관리가 필요한 질환인데 이 만성질환의 특성상 약은 평생 꾸준히 복용을 해야 정상이 유지가 됩니다. 다만 이제 고혈압, 당뇨는 생활 습관이 미치는 영향이 중요하기 때문에 생활 습관 조절을 열심히 해서 증상이 잘 조절이 된다. 그러면 약을 중단해 볼 수 있는 반면에 고지혈증은 식품으로 섭취하는 것보다 체내에서 만들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국 이게 체질적인 거, 유전적인 영향이 훨씬 크기 때문에 생활 습관 조절을 열심히 해도 약물 치료는 중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약을 평생 먹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긴 한데요.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하루에 내가 하나 약을 챙겨 먹어서 앞으로 뇌경색, 심근경색으로 고생할 위험을 낮출 수만 있다면 이 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이게 최대한 늦게 먹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긴 한데 고지혈증 치료는 빠를수록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상지질혈증이 있다고 하면 약 복용을 주저하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네. 생활 습관 관리만으로는 쉽지 않기 때문에 약물 치료를 꾸준히 하셔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약의 부작용은 걱정하지 않아도 될까요? 만성질환 약을 드시는 분들 중에 약을 먹으면 오히려 막 부작용이 생기고 더 안 좋아진다고 오해하시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요. 스타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인데 장기 복용을 했을 때 부작용에 대한 연구가 있기는 합니다. 실제로 혈당이 좀 올라간다든지 당뇨 발생 위험의 증가 등의 가능성이 보고된 바가 있긴 한데요.
스타틴이라는 이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을 장기 복용했을 때 당뇨 발생 위험이 10% 정도 상승하는 걸로 되어 있긴 하지만 예. 이게 실제로 약을 먹어서 그런 생긴 부작용인지에 대한 기전도 명확하지 않고 충분히 생활습관 조절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결국 위험성보다는 네. 약을 사용해서 얻을 수 있는 건강의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약은 꾸준히 드셔야 된다고 볼 수 있고요. 일부 연구에서는 또 치매 발생의 위험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고되어 있긴 한데 네. 이후에 뭐 관찰 연구나 무작위 시험 데이터 결과를 봤을 때는 관련성을 입증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아직은 스타틴이 치매와 관련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약물로 콜레스테롤을 조절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은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약으로 조절이 된다고 하지만 좋은 콜레스테롤이 너무 낮은 건 약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나요? 나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 같은 경우에는 약물 치료로 충분히 조절이 가능한데요. 이 문제는 좋은 콜레스테롤이 정상보다 낮을 때 이건 사실 약이 없습니다. 물론 좋은 콜레스테롤도 일부 스타틴이란 약물을 사용했을 때 상승한다 그런 효과가 있기는 한데요. 네. 결국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리기 위해서는 집중적인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하루 한 움큼 정도의 견과류 섭취, 네. 체중 조절, 금연 등이 훨씬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활 습관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관리를 위해서 식습관도 살펴야 하는 거죠? 고혈압이나 당뇨에 비해서는 생활 습관 영향이 적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도움이 전혀 안 되는 거는 아닙니다. 약을 복용하더라도 기본적인 생활 습관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체중 조절이 중요하고 네. 비만이라면 5에서 10% 정도의 체중 감량을 해야 됩니다. 네. 과식, 기름지고 단 음식을 피해야 되고 식사는 규칙적으로 채소가 충분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게 필요하고요. 네. 일반적으로 콜레스테롤이 높다 그러면 네. 콜레스테롤이 많은 음식들 피하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콜레스테롤 섭취에 대한 줄이라는 특별한 권고사항은 없고요. 네. 오히려 고지방식이 특히 이제 포화지방산, 네. 트랜스 지방산의 섭취는 줄여라. 그리고 알코올도 제한해라. 이게 중요한 식습관 조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식습관과 함께 늘 지적이 되는 운동은 어떨까요? 유산소 운동 말씀하셨는데 운동 부족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고혈압이나 당뇨, 이상지질혈증이 만성질환 삼총사라고 보면 네. 식사 조절, 체중 감량, 규칙적인 운동이 건강 관리의 삼총사라고 볼 수 있거든요. 네. 결국 이제 운동이 부족하다, 활동량이 부족하다는 거는 결국에는 비만이 유발되는 거고 비만으로 인해 좋은 콜레스테롤이 떨어지고 중성지방이 올라가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 중성지방이 떨어지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릴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네. 결국에는 콜레스테롤 관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심혈관 질환의 예방인데 네. 실제로 우리가 이제 운동을 했을 때 나쁜 콜레스테롤에 운동이 미치는 영향이 10% 미만이라고 하지만 규칙적인 운동을 했을 때 네. 궁극적으로는 심내혈관 질환의 예방에 도움이 크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포화 지방산, 알코올 지적하셨는데요. 금연 금주도 당연하겠죠? 흡연은 직접 나쁜 콜레스테롤을 올린다는 근거는 없고요. 네. 물론 좋은 콜레스테롤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금연을 했을 때 좋은 콜레스테롤이 약간 올라갈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문제는 금연이 직접 콜레스테롤에 영향을 준다기보다는 혈관의 손상을 줄여서 심내혈관 발생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앞서 이제 혈관 질환 발생 위험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당뇨나 고지혈증이 중요하다고, 당뇨보다 고지혈증이 더 중요한데 네. 흡연은 고혈압보다 더 위험하다고 되어 있고요. 실제 심내혈관 질환에 미치는 기여 위험도의 1위는 흡연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네. 금연은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과음 같은 경우 음주는 사실 좀 애매한데요. 네. 적당하게 음주를 했을 때는 좋은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고 과음을 했을 때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이 올라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려보자 해서 적당한 음주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네. 좋은 콜레스테롤을 올릴 수 있는 건강한 방법도 얼마든지 있고 술이라는 게 한
한 잔만 마셔도 발암 물질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인 건강을 생각했을 때는 금주가 최선, 어쩔 수 없을 때는 차선책으로 절주를 권유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 생활 습관 관리도 중요할 것 같고요. 이상지질 혈증 진단을 받는 분들 중에는 또 생활 습관에 문제가 없음에도 진단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가족력이 있으면 피해갈 수 없다는 말도 하던데 맞습니까? 생활 습관이 이상지질 혈증, 특히 이제 콜레스테롤 혈증에 미치는 영향은 20% 정도밖에 안 되고요. 네. 체질적인 거나 유전적으로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을 조절 못하는 경우가 80%이기 때문에 네. 실제로 나이가 젊고 건강한 생활 습관을 유지해서 체중도 정상인 분들인데 콜레스테롤이 높은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대부분 부모님이나 형제 자매들도 젊은 나이에 약물 치료를 시작하고 있는 분들이고요. 네. 어쩔 수 없이 약을 복용해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게 필요한 분들이라고 봐야죠. 네. 이상지질 혈증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하셔야 되겠네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지질 혈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인천 성모병원 가정의학과 서민석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행 스케치의 난 나직이 그의 이름을 불러보았어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